썰맘을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환갑이 된 여자입니다. 저에겐 장성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장가를 가게 되었네요. 저 혼자 30년을 넘게 키웠던 귀한 아들이라 그런지 마음이 짠하답니다. 아직도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네요. 그 파노라마는 대부분 기억하기 싫지만 좋았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4살이었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작은 한밭집에서 일했어요. 건설 현장 가보면 꼭 하나씩 있는 식당이 있잖아요. 그 식당을 옛날에는 한밭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한밭집에서 일한 저는 거의 쉬지 않고 일만 했어요. 손맛이 좋았던 엄마의 솜씨를 따라가는 건 어려웠지만 어설프게 흉내는 낼 수준은 되었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했던 저는 나이가 차자 부모님께서 갑자기 마련한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어 계속 거절했지만 부모님은 조금만 더 늦어지면 평생 혼자 살 거라며 저를 닥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이기는 척하고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지금과는 다르게 카페가 없던 시절이라 한 식당에서 남자분과 만나게 되었죠. 그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순씨, 정말 예쁘십니다. 얼굴도 곱고 손까지 고우세요. 감사합니다, 성춘씨. 상대방은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예쁘다며 마음을 표현했지만 저는 상대방이 그저 그래서 밥만 먹고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밥을 다 먹은 성춘씨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지순씨를 처음 보자마자 제 아내가 될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을래요? 라며 저를 당황하게 하더군요. 저는 곧바로 손을 빼서 얼굴을 가리며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세요. 결혼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간단한 일인가요? 남사스럽네요. 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성춘씨는 지순씨, 그거 아세요? 사랑에 빠지는 시간은 3초면 충분하다는 말이요. 제가 지금 그렇다니까요. 지순씨에게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 안 보이세요? 라며 징그럽게 저에게 윙크를 했답니다. 그 순간 쥐구멍이 있다면 숨어들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오니 집에 가겠다는 말도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만 참자고 생각하고 그 남자와 다방으로 가서 냉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순씨, 저한테 시집만 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크게 가수원을 하시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돈도 훨씬 잘 번다니까요. 저 지금 사는 곳에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돈에 큰 관심도 없고요. 쓸 줄도 몰라요. 그러자 그 남자는 아이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제가 내세울 게 없어서 말이 헛나왔나봐요. 전 진짜로 지순씨가 제 평생의 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번 만나보시면 제 매력에 퐁당하고 빠지실 거예요. 라고 말하며 저를 웃겨주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저는 이상하게 그 남자가 계속 떠올랐어요. 처음엔 촌스럽고 멋없는 남자라고 느껴졌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착하고 순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말씀대로 남자는 인물 볼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며칠 뒤 다시 만난 그 남자는 나름 멋을 부린다고 부렸는데 꽁무니 셔츠에 노란 양복을 입고 나왔답니다. 전 창피해서 걸음을 돌려 되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순씨! 하며 거리의 사람들이 다 쳐다보도록 제 이름을 크게 부르더군요. 아무리 멋을 부릴지 몰라도 노란 양복이 웬 말이에요. 정말 같이 다니기 창피해서 하루 종일 얼굴을 숙이고 다녔네요.
다음부터는 멋 부리지 마시고 평소 차림으로 나오셔도 돼요. 저한테 진심이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시겠죠? 그 뒤로 성춘 씨는 정말 멋을 하나도 부리지 않고 과수원에서 일하던 복장으로 저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제가 남자를 만나본 적 없는 것처럼 성춘 씨 역시 여자를 처음 만나는 것 같았네요. 그런데 성춘 씨는 제 예상을 깨고 저 선을 20번도 넘게 봤어요. 지난 여러 명의 여자는 저를 마음에 들어 했지만 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었네요. 라고 하며 자신의 눈이 엄청 높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고 성춘 씨는 농담이 아니라고 하며 저 같은 여자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말로 저를 띄워주었습니다. 그렇게 대여섯 번을 더 만나고 나서 저는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물론 다른 남자를 만날 기회가 있겠지만 성춘 씨만큼 착하고 순박한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었죠. 연인이 된 저와 성춘 씨는 어느새 여인숙을 다니며 불타는 사랑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늦게 배운 도둑질처럼 허구한 날 여인숙을 들락거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만큼 열정이 있던 날이 없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저희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도 이미 허락을 받아서 걱정될 만한 일도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골반이 좀 넓은 편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아들 하나는 잘 낳겠다며 바로 허락해 주셨답니다. 결혼식은 시골의 작은 문화회관에서 올리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호텔이나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부부도 더러 있었답니다. 신혼여행은 가까운 바닷가를 다녀왔네요. 매일 일만 하며 살아왔던 저는 앞으로는 남편과 여유 있는 삶을 살겠지 하는 소망으로 열심히 내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제외한 가족들은 매일 과수원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셨어요. 그 모습에 저는 눈치가 보여서 어머니의 몸빼바지를 입고 과수원으로 나갔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한사코 말리며 여보, 당신은 집에 있으라니까. 책을 보든 공부를 하든지 해. 심심하면 텔레비전도 보고 말이야. 당신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내 말 잊었어? 라며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신 시아버지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슬쩍 보시고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시어머니는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일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과수원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과수원에서 며칠 일하고 나니 몸이 녹초가 되어버리더군요. 한밭집에서 일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힘든 일이었죠. 며칠 뒤 초췌한 제 얼굴을 본 남편은 여보, 오늘은 그냥 쉬어. 이러다가 당신 쓰러지겠어. 아무도 당신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일할 생각 말고 누워있어. 라고 말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하루 동안 혼자 방에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저녁에 일어난 저는 황급히 주방으로 가서 저녁상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아버님은 여느 때처럼 목욕탕에 갔는지 집안에 보이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팔짱을 끼고 저를 날카롭게 째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편하게 쉬니까 좋디? 이 시애미는 내일 모레 칠순인데도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을 하는데 새파랗게 젊은 며느리는 방에서 자빠져 자? 세상 아주 좋아졌다. 아주 좋아졌어. 화가 난 시어머니께 제가 할 수 있는 건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잘못했다고 빌었는데도 어머님은 제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너 시집 온 지 2주가 되었지? 이제 슬슬 애기 소식이 들려야 할 거야. 내 말 알아듣겠지? 네, 어머님, 노력하고 있어요. 빨리 손자든 손녀든 안겨드릴게요.
하지만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대답하시더군요. 손녀? 우리 성춘이가 4대 독자인 건 알지? 아들 못 낳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께 따가운 훈계를 들었답니다. 이튿날 저는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과수원 일을 하러 나갔어요. 시어머님이 저에게 한 말은 비밀로 한 채 말이죠. 과수원에서 일할 때 시어머니는 남편이나 시아버님께서 제 옆에 있으면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도 저와 둘이 남아 일을 하게 되면 저에게 온갖 짜증을 내시며 훈계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는 알지? 조선시대의 양반 중에 양반의 집이야. 네 시아버지와 남편은 하늘이라는 말이다. 여자는 땅에 붙어서 하늘을 섬기면 되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건 아니지. 너 지금 쉬는 거니? 과수원 일이 호락호락한 줄 알고 시집 온 거냐? 왜 이리 굶떠? 빨리빨리 움직이란 말이야.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를 매일 들으니 환청까지 들리는 기분이더군요. 시집살이가 서럽다는 건 많이 들어서 예상은 했지만 피부로 직접 느껴보니 정말 죽을 맛이었네요. 그나마 제가 시집에서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남편이었어요. 부부관계를 지나치게 바라는 게 문제이긴 했지만 마음씨 하나는 정말 착했거든요. 제 발에 물집이 잡혀있으면 바늘과 실로 물집에 물을 빼주었고 어깨가 아파 움직이지 못하면 저를 업고 한의원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과수원 일도 못 나오도록 자주 막아주었고요. 물론 그렇게 쉬는 날이면 시어머님께 혼이 나긴 했지만 몸을 아껴가며 일을 했죠. 그렇게 시간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은 무뚝뚝해서 저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던 시어머님이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던 저에게 슬며시 말을 걸었어요. 아가, 아직 소식 없냐? 네? 무슨 소식이요, 아버님? 애기 말이다. 네가 시집 온 지 석 달이 넘어가는데 슬슬 임신 소식이 들려와야 하는 게 아니니? 저와 남편은 거의 매일 부부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바라던 아기는 쉽사리 생기지 않았어요. 시아버님 말씀에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해요 아버님,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대답했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하시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나 어떡하지? 뭘 어떡해? 어디가 아픈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매일같이 부부관계를 가지는데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냐고. 아까 낮에는 아버님도 손주 소식 없냐고 물으셨어. 어머님은 이틀에 한 번꼴로 물으시고. 나 너무 눈치 보여. 빨리 아이를 갖는 방법이 없을까? 나 아들 못 낳으면 어떡하지? 그러자 남편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이고 이 사람아, 애기가 무슨 뽑기처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가? 아버지 어머니가 좀 고지식해서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아들 거리시는 것도 한기로 흘려.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말이야 라고 말해주었어요. 정말 큰 힘이 되는 위로였죠. 전 남편에게 안겨 따뜻한 잠을 잤고 날이 밝았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과수원에 나갔답니다. 그렇게 바쁘게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시집 온 지 1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전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였죠.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인상을 찌푸리며 도대체 언제 애기를 가질 건데? 혹시 너 몸에 이상 있는 건 아니냐? 라며 노골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시아버지도 세아가 우리 집안은 말이다. 손자가 없으면 큰일이다. 네가 고생하는 건 알겠지만 꼭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 네가 아들만 낳아준다면 이 가수원은 내 손자이자 세아기 네 아들에게 물려줄 게다. 알겠지?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셨죠. 그런 와중에 사태 심각성을 모르고 있던 남편은 그저 저만 보면 해발쭉 웃으며 여보,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쁘네. 오늘 같은 날 햇볕을 쬐면 당신 얼굴 상하겠다. 오늘은 일 나오지 말고 쉬어. 라며 저를 예뻐해주고 아껴 주었네요. 임신이 되지 않는 저는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해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점집에 가서 빨리 임신하는 법을 배워왔어요. 쌀을 한 가마니 들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 쌀을 모두 뿌리고 내려오기도 했고 방에 있는 거울을 떼어서 복이 달아나지 않게도 해봤답니다. 게다가 점쟁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짚어준 이야기는 보름달이 뜨는 날까지 부부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말을 전해들은 남편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초조해 하더군요. 아니, 그 점쟁이 돌팔이 아니야? 무슨 부부관계를 보름달 뜨는 날에만 하라는 거야. 며칠 전에는 당신 혼자 쌀가마니를 들고 산 정상까지 올라갔었지? 내가 보기엔 순 엉터리 같아. 여보, 돌팔이든 아니든 일단 그렇게 하자. 나 임신 못하면 쫓겨날 것 같아. 어머님은 이틀에 한 번은 꼭 임신 소식을 묻고 아버님은 아들을 못 낳으면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어. 화가 난 남편은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죽는 날까지 당신 옆에 있을 거니까. 내가 가수원에 희생한 게 아까워서 버티고 있지만 당신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쫓아내면 그때 나랑 같이 여길 떠나자. 라고 말하며 제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과수원에 애써온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꼭 아들을 낳고 과수원을 물려받길 바랬죠. 그래야지 자식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점쟁이는 돌팔이였나 봅니다. 시집 온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저에겐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과수원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눈치가 보이니 남편이 말려도 고집을 부려 소처럼 일만 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저에 대한 태도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열심히 일하는 저를 보며 너 그렇게 일만 해서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네가 시집 온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굴복하게 만드셨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면목 없습니다. 죄송한 건 아니? 너희 집안 아무것도 볼 게 없었지만 네 골반 하나가 텐실해 보여서 며느리로 들였더니 이건 뭐 거의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구나. 시어머니 말씀이 너무 서러워 눈물까지 다 나더군요. 아이를 못 낳는 게 이렇게 큰 죄일 줄은 시집 오기 전에는 몰랐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몸에 이상이 있는지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검사를 받자며 그곳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검사를 받은 저는 제발 아무 이상이 없도록 결과가 나오기만을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그 밖에 많은 모든 신들께 말이죠. 다행히 신들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제 몸에 아무 이상이 없고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하루 종일 인상을 쓰고 계시던 시어머니도 표정이 밝게 변하셨고요. 그래요? 다행이네. 세아가 그럼 빠른 시일 내로 아이를 갖도록 해라. 알겠니? 네, 어머님. 그런데 제 몸에 문제가 없으면 남편도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제 말에 시어머님은 또다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훈계를 하시며 감히 당신의 아들을 의심하냐며 으르렁거리셨답니다. 집으로 돌아간 저는 시아버님께 이 사실을 알렸어요. 무뚝뚝한 시아버지는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남편은 그럴 줄 알았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끊어져도 상관없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정말이지 남편 하나는 잘 얻은 것 같았네요.
저는 그 이후로도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과수원에서 일을 했고 밤에는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을 끝없이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과수원 일을 하며 아들 낳는 건 일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쉴 생각은 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렸죠.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 제 몸이 점점 늙어가는 게 느껴졌네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마음의 짐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게다가 여름에는 몇 번이나 과수원에서 쓰러지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제게 하셨던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네요. 아니, 애도 못 낳는 주제에 꼴랑 일 좀 했다고 쓰러져?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데가 없냐? 이렇게 피리피리 해가지고 세상 살아가겠어? 저는 그 말을 매일 들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치욕적이었고 부끄럽고 자기감이 드는 날들이 반복되었죠. 그렇게 3년이 더 지나자 저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네요.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다며 저와 떠나자는 제안을 할 정도로요. 여보, 과수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난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더는 못 보겠어. 당신한테 애 낳으라는 말도 이젠 그만 듣게 해주고 싶어. 우리 떠나자. 나 아직 젊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하고 나 둘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이는 포기하고 여길 떠나자. 여보, 고마워. 날 이해해주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그래도 과수원은 당신한테 전부잖아. 그동안 흘린 땀을 생각해봐. 남편은 저보다 소중한 건 이 세상에 없다며 계속 재촉했어요. 내일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자. 당신은 가만히 듣기만 해. 알겠지? 저는 남편의 따뜻한 말을 듣고 따뜻한 잠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죠. 이튿날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희를 보는 두 분의 표정은 굉장히 불편해 보이셨어요. 침묵이 잠시 흘렀지만 시아버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할 말이라는 게 뭐냐? 아버지, 어머니,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뭐? 분가? 하다 이젠 남편을 꼬드겨서 분가하자고 했니? 너 정말 대단한 계집이구나. 너도 그래. 어디 부모 앞에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야? 네가 사를 독자라는 걸 잊은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와는 반대로 입을 꾹 다물고 계신 시아버지의 표정은 온화하게 바뀌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 우리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겠냐? 무슨 방법이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님께 되물었습니다. 새아가가 마음고생 몸고생해온 건 잘 알겠다만 우리 집안에 대가 끊기면 안 되는 건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씨바지를 들이는 게 어떻겠냐? 그럼 우리 가문에 대도 이을 수 있고 새아가 너도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지 않겠니? 남편은 그 말에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헛웃음을 뱉었죠. 아버지, 지금 시대가 씨바지를 드릴 만큼 옛날 세상이 아니에요. 조금만 있으면 21세기라고요. 도무지 말이 통하질 않으시네요. 저희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일어서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소리를 꽤 지르셨습니다. 어른들 이야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딜 일어나? 어디서 배워먹은 거냐? 네 아버지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씨바지를 들여서 아들만 낳으면 우리가 과수원을 물려주겠다고 하잖아. 우리도 이제 과수원에서 손 떼면 니들이 알아서 운영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간단하니? 우리가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씨바지는 내가 알아볼 테니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너 아주 맹랑한 계집아. 넌 안방에서 나와서 다락방에서 지내라. 그래야 이 서방이 마음 놓고 밤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남편은 침울한 표정으로 저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당장 떠나자며 짐 따윈 챙기지도 말고 몸만 나가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여보, 부모님 말씀이 맞아. 이건 기회라고. 씨바지면 어때? 당신한테 아들이 생기면 과수원은 당신과 당신 아들 것이대. 지금껏 흘린 피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저에게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어요. 당신까지 왜 그래? 씨바지라니. 그게 말이 돼? 내가 다른 여자랑 그 짓거리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아?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냥 눈 딱 감고 해보자. 나도 당신 덕 좀 보자. 팔자 좀 펴게 해달라고. 제 말에 남편은 제 손을 놓고 그래, 당신이 원하면 해보지 뭐. 알았으니까 먼저 들어가. 난 시내에 나가서 술이나 한잔하고 들어갈게. 라고 말하며 뒤에서 애절하게 지켜보고 있는 저를 향해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죠. 머릿속이 복잡하니 결정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정이 넘어가자 남편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 앞으로 나가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1시간을 기다려봤지만 남편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더군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초조해질 때쯤 시부모님이 집 밖으로 뛰쳐나오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이라고 물었고 시부모님은 제 말을 무시한 채 트럭에 시동을 걸어 찻길로 나가셨어요. 육감적으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 싶은 저는 트럭을 쫓아 달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셨고 트럭은 제 시야에서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게 된 건 날이 밝았을 때였어요. 옆집 아저씨가 도로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저를 보며 이봐, 지순색 씨,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빨리 병원으로 가봐야지.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불길한 예감은 제 몸을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고 잠시 후에는 공포에 사로잡혀 넋이 나가고 말았답니다. 옆집 아저씨가 데려다준 곳은 제 남편의 장례식장이었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이 저를 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는데 더는 볼 수 없게 되었죠. 남편은 어젯밤 술에 취해 비틀비틀 도로를 걷다가 과속하는 차를 피하려고 가드레일을 넘었대요. 하지만 가드레일 밖은 거의 수직으로 깎여있는 낭떠러지였답니다. 저는 그곳에서 남편을 부르며 울부짖었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 편이었는데 이젠 제 곁에 아무도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혼절한 저는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고 눈을 떴을 때는 남편의 발인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으며 악을 쓰셨습니다. 애도 못 낳으면서 남편까지 잡아먹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이 망한 깨지봐.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이어 항상 무덤덤하시던 시아버지도 저를 매속해보시며 당장 나가! 라고 소리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옷가지를 챙기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제가 달려간 곳은 친정집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저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안아주시며 고생 많았다고 하셨죠. 저는 눈물이 터져나오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기만 했네요. 한밭집에서 다시 일하게 된 저는 예전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었어요. 과수원에서 중노동을 한 탓인지 몸도 피곤하지 않고 일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시댁에 있을 때는 입맛이 통 없더니 친정에 와서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밥을 먹었답니다. 하루에 5끼를 먹을 정도로 식욕이 돌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다시 건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 몸 상태가 좀 이상하다며 병원에 가자는 거예요. 저는 아픈 곳이 하나도 없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엄마 생각은 다르신 것 같았죠.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간 병원은 산부인과였어요. 그제야 제가 왜 식욕이 돌았는지 의뢰 짐작을 할 수 있었네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자 임신이라는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죽은 남편을 닮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희망에 너무 행복했죠. 하지만 엄마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순아, 이 아이 지우자. 너 재혼하려면 이 아이가 있으면 안 돼. 네가 시댁에서 당한 걸 생각해봐. 그 집에서도 미련 따윈 없을 테니 아이는 낳지 말자.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해? 아이가 무슨 물건이야? 난 낳을 거야. 내 남편 닮은 아이 낳아서 행복하게 평생 살 거야. 재혼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자 엄마는 손바닥으로 제 등짝을 때리며 이 미련한 거사, 너도 새 출발해야 할 거 아니야. 얼마 전에 너 만나고 싶다는 남자도 나타났단 말이야. 라며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추워도 아이를 지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시댁에 알릴 생각도 절대 없었죠. 이틀 뒤 엄마는 저에게 병원을 알아놓았다고 수술하러 가자고 하셨어요. 아빠도 엄마의 말에 동의를 했는지 저와 엄마가 나가는 걸 가만히 지켜보시더군요. 병원 앞까지 끌려온 저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알았어. 병원 갈게. 그러니까 이 손 좀 놔봐. 나도 긴장은 풀어야 할 거 아니야. 화장실 좀 다녀올 테니까 먼저 올라가 있어. 너 딴 생각하는 건 아니지? 생각해보니까 나도 새 출발하고 싶더라고. 나 만나고 싶다는 사람하고 손 볼게.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먼저 올라가. 제 말을 믿은 엄마는 먼저 병원으로 올라갔고 저는 병원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도로 나와서 도망을 쳤습니다. 목적지 같은 곳은 없었어요. 제 뱃속의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었으니까요. 저는 버스를 타고 내려서 한참을 걷고 또 기차를 타고 어딘지 모를 곳에 내려 어느 시골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오갈 데가 없던 저는 용역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그곳에서는 저에게 숙식이 제공되는 컴퓨터 공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컴퓨터가 486과 586을 넘어서 펜티엄 컴퓨터가 나올 시기였거든요. 전 그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단순한 업무를 맡아 하루에 9시간씩 일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급여도 생각보다 많이 받게 되어 배가 불러올 때까지 아기의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벌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장 사장님은 제가 출산하게 되면 더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아이를 보며 일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쩔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만삭이 되었을 때 컴퓨터 공장을 나오게 되었고 아기를 낳기 위해 산부인과에 미리 입원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분만실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이 녀석이 나오자마자 저에게 효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진통 없이 출산하게 되었어요. 늠름한 사내아이를 낳은 저는 베개에 흥건하게 젖을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아이를 데리고 태어날 시기가 왔을 때였어요.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하다가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죠. 부모님이 저를 받아주실 줄은 모르지만 갈 곳이 없던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기 전날 컴퓨터 공장 사장님이 저를 찾아오셨더군요. 저에게 아들을 낳게 된 걸 축하한다며 맛있는 죽도 싸우셨고요. 사장님, 저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애를 업고 어떻게 공장에서 일하겠어요.
당연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직장을 알아봤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살 수 있는 곳을 말이죠. 요즘 어린이집이 늘어가는 추세인 건 알고 있죠? 이젠 가난쟁이도 거기에 맡기고 직장을 다니는 세상이랍니다. 제 처제가 이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지순씨가 거기서 아이들을 돌보며 아드님까지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숙식도 당연히 제공해 준답니다. 말문이 막힌 저는 사장님의 손을 잡고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아들 현준이를 데리고 새로운 직장인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일반 아파트였고 저와 제 아들이 지내기에 너무 훌륭한 곳이었어요. 저는 선생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간식을 만들어주고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새로운 삶은 즐거움과 행복, 기쁨과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에서 버는 돈은 현준이에게 쓰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적금에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제 통장의 숫자가 올라갔고 제 아들도 훌쩍 자랐죠. 아들과 저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꼬박 10년이 걸렸네요. 아들 녀석은 어린이집에 오가는 동생들을 예뻐하고 돌봐주는 오빠 형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고 저도 아이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잘 놀고 맛있는 음식을 잘 먹고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갖게 된 저는 아들에게 혼자만의 방을 마련해 주었어요. 하지만 현준이는 혼자 방을 쓰는 게 어색하다며 제 방으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남편의 성품을 닮아 남편의 향기가 느껴지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아들과 어느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어르신은 제가 살던 시댁의 옆집 아저씨였어요. 남편이 죽은 날 저를 장례식에 데려다 줬던 분이죠. 아저씨! 지순색씨, 소식이 끊겨서 궁금했는데 이 동네에 사는 거야? 네, 아저씨는요? 난 아직 거기 살지. 이 동네는 내 아들이 살고 있어서 왔어. 뒤에 꼬마는 누구야? 가만, 이제 보니 성춘이랑 똑 닮았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는 너무 겁이 나서 거짓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잡고 도망쳤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문을 위아래로 모두 잠가버렸어요. 혹시라도 따라왔을까 하는 마음에 베란다에 슬며시 나가봤는데 다행히 아저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까 그 할아버지 누군데 그래요? 아무도 아니야. 엄마는 모르는데 그 할아버지가 괜히 아는 척을 하는 거였어. 신경 쓰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점심 준비할게. 다행히 그날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경찰이라며 인터폰에 신분증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경찰이 우리 집에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리자마자 경찰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제 시부모님이 들이닥쳤습니다. 알고 보니 옆집 아저씨가 시부모님에게 제 아들의 존재를 알렸고 시부모님은 저를 찾기 위해 납치 신고를 했다네요. 이윽고 방에서 나온 제 아들이 멀뚱히 시부모님과 마주보게 되었어요. 아이고, 우리 성춘이랑 판박이네. 우리 손자. 하지만 제 아들은 어머님이 자신을 안으려고 하자 재빨리 피해서 제 등 뒤로 숨더군요. 엄마, 누구예요? 저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시부모님은 손자를 보고 쉽게 진정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에게 계속 아들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죠. 누가 당신들 손자예요? 이 아이요? 제 아들은 당신들의 손자가 아닙니다. 세아가 누가 와도 성춘이 아들이 분명하잖아. 도대체 우리에게 손자를 숨긴 이유가 뭐야?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집으로 가자. 과수원도 네 아들에게 물려줄 테니 돌아가자. 하지만 저는 시부모님께 돌아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시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하기로 결정했네요.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야. 애 못 낳는 년이라고 욕하고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욕하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리고 소처럼 일만 시켜먹었지. 내가 그 집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내쫓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아들을 뺏으라고 들어?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경찰 아저씨, 제 아들은 저 사람들 손자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저 남자처럼 김씨가 아니라 이씨란 말이에요. 저는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경찰들을 이해시켜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제 방 서랍에서 등본을 꺼내오라고 부탁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는 동안 아들의 발소리만 들렸고 잠시 후 등본을 펄럭이며 아들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내민 등본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모두에게 아이의 성이 시아버지의 성인 김씨가 아니라 제 성과 같은 이씨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시부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앓는 소리를 냈고 시모는 개거품을 물고 순간 기절을 하더군요. 그리고 경찰관은 잘못된 신고라는 걸 알고는 시부모를 제 집에서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시부모를 무고죄로 신고하겠냐고 묻더군요. 됐어요. 불쌍한 사람들이니 그냥 두세요. 다만 저와 제 아들에게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주세요. 또다시 이런 식으로 들이닥치거나 저희 주위를 얼씬거리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알려주시고요. 경찰관은 제가 하는 말 모두를 수첩에 받아 적더군요.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부모에게 경고하겠다고 답했어요. 그렇게 시부모의 악은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현준이에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만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불효녀 중에 불효녀라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서 끝내 제가 달아왔던 한밭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멀리서 본 저희 부모님은 세월이 흐른 만큼 많이 늙으셨더군요. 제가 점점 다가가자 저를 확인한 엄마 아빠는 손자를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지순아,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생각이 모자랐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잘 몰랐나봐. 네가 떠나고 많이 후회하고 내 자신을 미워하며 살았어. 이렇게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저는 많은 세월을 보내며 많은 걸 내려놓았어요. 미움과 슬픔, 그리고 분노와 같은 감정들을 말이죠. 부모님의 얼굴을 본 저는 하나도 밉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그리웠던 저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아들은 매년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부모님은 손자의 어려움과 애교도 잘 받아주시고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준이가 성인이 되던 해에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호상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두 분은 한나란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흘린 눈물이 가을 이룰 만큼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도 제 눈물은 끝없이 흘렀네요. 이제 저에게 남은 가족은 현준이가 전부였죠. 시간은 또 예고 없이 흐르고 흘러 지금은 제 아들 현준이가 아름다운 며느리를 만나 결혼을 했답니다. 저는 벌써 환갑을 맞게 되었고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데 외롭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인생을 위하여 인생을 계획하려고 해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삶에 큰 기대를 하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살 것입니다. 지금까지 길고 긴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모든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8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 원천은 다름 아닌 제 전 남편의 불륜 때문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1살 연하로 정말 오랜 연애 끝에 결혼에 꼬리를 안 케이스예요. 심지어 저에게 있어서 남편은 첫사랑입니다. 그 전까지는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가 21살이 됐을 때 같은 학과 신입생으로 들어온 남편에게 아주 푹 빠지게 되었거든요. 그동안에는 제가 연애에는 관심도 없고 누군가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엄청 부끄러워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사람에게 푹 빠지니 정말 불도저 같은 성격이 되더라고요. 남편 역시도 그런 제가 좋다며 제 고백을 받아주었고요. 남편이 말하길 그동안에는 자신도 연하만을 만나왔고 보편적으로 본인이 먼저 좋아하는 편이지 누가 자기를 좋아해주는 편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또 남편의 연애 경력이라고 해봤자 미성년자 때여서 그렇게 깊은 연애도 못 해본 것 같았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닮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소한 생각이나 인생의 가치관, 그리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오래 연애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저희는 연애를 10년 했는데 그럼에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했고 권태기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저희를 향한 부러운 시선들이 가득했고요. 친구들과 모임을 가질 때면 저희 얘기는 빠지질 않았습니다. 혜지야, 너네는 아직도 달달해? 벌써 10년 됐잖아. 응, 아직도 서로에게 안 질르고 잘 지내는 것 같아. 부럽다 정말. 너희는 꼭 결혼까지 꼬리냈으면 좋겠어. 그래야 나도 인연이란 걸 믿지. 안 그래도 내가 조만간 하려고. 프로포즈. 뭐? 정말? 네가 직접 하려고? 왜 정수씨가 안 하고? 프로포즈에 성별이 뭐가 중요하겠어. 그냥 먼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멋지고 부럽다, 너희 커플. 저는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먼저 좋아했고 제가 먼저 사귀자고 고백했고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지만 그것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부끄럽거나 약자라고 생각한 적은 결코 없어요. 제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또한 제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는 연애 10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그저 여느 부부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았어요. 누구의 집안이 더 잘 살고 그런 것도 없었고 둘 다 평범한 집안에 평범한 직장에 결혼 후에도 4년간은 아이도 갖지 않으면서 절약하고 집을 사는 것에 집중했거든요. 그리고 4년 뒤 수도권의 조금 외곽에 꿈에 그리던 신축 아파트도 장만하면서 마음 놓고 아이를 가졌고요. 남편의 성격이 워낙에 다정하고 가정적인지라 아이를 낳은 후에도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내 아이를 돌봤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일을 완전히 접고 전업주부의 삶을 살았을 때도 남편은 최대한 저와 가사 육아를 나눴어요. 저는 이 정도면 참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 나름대로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망가진 건지는 감히 예상할 수가 없네요. 제가 너무 사랑만 줬기 때문일까 생각도 해봤지만
잘못한 건 남편이니 적어도 제 탓은 하지 않으려고요. 남편의 잘못은 불륜입니다. 같은 유부녀와 바람이 났더라고요. 남편은 가끔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수가 좀 잦아졌어요. 저는 남편을 단 한순간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또한 의심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느 날 남편의 주차 문제로 인해 남편의 불륜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으니 자신을 경비원이라고 소개하는 노년의 할아버지 목소리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저기 사모님, 차 좀 빼주셔야겠는데요. 차 댄 곳이 204호분 전용 주차구역이라서요. 아, 저 여기 말고 제 번호 위에 다른 휴대폰 번호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거기로 전화해주세요. 애 아빠가 끌고 나가서요. 근데 몇 번을 전화해도 받지를 않네요. 아무래도 손님으로 오신 것 같은데 좀 난감해요, 상황이. 204호 아가씨가 지금 난리가 나서. 아, 정말요? 죄송해요. 제가 금방 애 아빠한테 연락해볼게요. 그런데 그 순간 204호 아가씨는 무슨 말이지? 회사 주차장이 아닌 건가 하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혹시 어딘가요? 회사가 아닌 거죠? 예, 여기 땡땡 아파트 101동인데요. 전화를 끊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전 10시쯤 됐던지라 아직 점심시간도 아니고 한창 일로 바쁠 때인데 왜 남의 집 아파트에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회사랑은 전혀 같은 방향 아파트도 아니었고 이름 있는 고급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수차례 경비원 아저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와서 정말 난감한 상황이 계속되었고요. 이후 5시쯤 집에 들어온 남편은 제 눈치를 살살 살피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집에 들어갈 때 경비원 아저씨께서 남편에게 언지를 줬겠거니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슬쩍 옆으로 와 앉아 얘기를 꺼냈어요. 왜 안 물어봐? 뭐를? 왜 아파트에 주차해놨는지? 그거. 그나저나 전화는 왜 그렇게 안 받았어? 내가 경비원 아저씨한테 사과하느라 얼마나 애먹었는지 알아? 미안해. 솔직히 털어놔, 얼른.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라. 그러니까 뭐를? 사실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여보 속이고 친구 집 가서 놀곤 하거든. 뭐? 친구 누구? 정훈이 알지? 여보 알잖아. 걔 게임 좋아해서 집에 게임기고 다 완비해놓는 거. 그래서 게임하느라 전화 오는지도 몰랐던 거야? 미안해. 뭐하러 나한테 그런 것까지 숨기면서 놀아? 그냥 놀다 온다고 하고 가면 될 것을. 그냥 여보는 혼자 집에서 애 돌보고 집안일하면서 고생하는데 나 혼자 놀러 갔다 온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 뭐 맞는 말인데 나 역시 당신 다 이해하지. 평일 내내 회사에서 시달리다가 주말에 이틀 쉬는 건데 그마저도 격주로는 토요일마다 회사 나가고 당연히 놀고 싶겠지.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고 그냥 놀러 가. 난 괜찮으니까. 정말? 당연하지.
고마워. 역시 당신밖에 없다니까. 네, 이때까진 정말로 믿었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굉장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호구였던 거죠. 그리고 몇 주 후 남편은 놀러 갔다 오겠다며 한바구음을 지으며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 한바구음이 무엇을 의미했던 건지 지금 와서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아무튼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며 잘 다녀오라고 해주었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남편의 외투 안쪽 주머니에서 못 보던 휴대폰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전까지 남편은 작은 것 하나도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뒤통수에도 눈을 달고 극도로 철저하게 숨겨왔지만 주차 문제로 제게 꼬리를 밟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눈치도 못 채니 좀 풀어줘도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쓰는 휴대폰 역시도 외투 안쪽에 아무렇게나 넣어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휴대폰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지만 그제서야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바람이 났구나 하고요. 그 직감에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 지난번 남편이 친구 집이라고 했던 아파트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 경비원 아저씨께 말을 걸었고요. 안녕하세요. 예, 무슨 일이세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에 백일동 204호 아가씨 전용 주차구역에 잘못 주차했던 예, 기억나요. 그 찾은 남자분도 오늘 왔던데. 네, 그때 곤란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음료 사왔는데. 원래 받으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저는 여기 주민도 아닌데요, 뭘. 그런데 그럼 1206호네 부부하고는 친구 사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시구나. 항상 사장님께서 1206호 사모님하고만 단둘이 들어가셔서 혹시나 했네요. 아무튼 잘 마실게요. 고마워요. 저는 곧장 백일동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남편의 차를 찾아내 그 주변 구석에서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지켜보는 와중에도 제발 아니길 속으로 빌면서 얼마나 덜덜 떨었는지. 그때 극한의 감정은 지금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네요. 그리고 2시간쯤 지났을까? 점심시간이 되자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옆에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둘은 서로의 세상에 빠진 채 한바구음을 지으며 뽀뽀를 하고는 차에 타서 그대로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충격에 빠져 지켜보다가 그 이후에 눈을 뜨니 응급실이었고요. 응급실에서 눈을 뜬 저는 링게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을 하는 그때 한 남성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은 제가 깨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서 제게 뛰어와 저를 와락 안으며 말하더군요. 깨어나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몸은 괜찮으신 거죠? 어지러운 건 어때요? 저를 아세요? 그 말에 남성분은 아차 싶었는지 몸을 뒤로 빼면서 제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절을 하셨어요. 근데 맥을 짚어보니 제대로 뛰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급하게 119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하긴 했는데
저는 정말 못 견하실 줄 알았어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불륜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심장이 놀라 심정지가 오면서 기절한 거였다는 걸요. 그리고 앞에 남성분께서 저를 구해준 거였어요. 저는 순간 참을 수 없는 감정에 폭발해 눈물을 엉엉 흘렸어요. 그런데 남성분은 그런 저를 보면서 괜찮다는 듯이 안아주었는데 그 품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한참을 울었고 그러다 다시 탈진 상태가 와서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성분께서는 집에 가지를 않고 제 옆을 지키더라고요. 남편의 불륜에 기절하자 저를 응급실로 싣고 온 남자, 딱 그뿐인데 제게 무슨 볼일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조금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더군요. 저 이제 그만 가셔도 돼요. 사례는 분명하게 할 테니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으니까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주무세요. 그러다 또 쓰러지시면 절대 안 돼요. 앞으로 이겨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를 알고 계시는 거죠?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아는데 지금 여기서 말할 순 없어요. 일단 건강 다 회복하고 내일 아침에 병원에서 퇴원하면 그때 말해줄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잠이 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일날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았는데 결국 저는 밤을 꼴딱 새웠지만 그래도 링겔을 맞은 덕분에 다행히 퇴원을 할 수 있었고 남성분의 차를 타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죠. 이제 말해주세요. 누구신지. 그리고 저를 어떻게 아는지. 일단 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셨는지부터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제... 아무래도 알고 계시는 눈치이니 말씀드릴게요. 남편의 불륜이요.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차를 타고 나가는 걸 봤어요. 저는 그 여자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처지의 사람이고 이제부터 한 배를 타야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의 충격은 이로 말할 수 없었어요. 한 배를 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물론 아내의 불륜만 놓고 봤을 때도 그냥 놓아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경우는 더 괘씸하거든요. 내 언남이 좋아하는 아내의 모든 것,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게 다 제게서 나온 거거든요. 고급 아파트, 여가 생활 비용, 미용시술과 관리 비용, 그 외에 사소한 명품 가방이나 옷까지 전부 다요. 그래서요. 그 모든 걸 다 걸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는 게 저로서는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제가 그 여자와 결혼한 이유도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내만은 제 돈이 아니라 저를 보고 다가온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그랬군요. 속상하시겠네요. 제가 누굴 위로할 처지는 안 되지만. 그래서 적어도 이혼할 때만큼은 감사할 줄 모르는 아내에게서 모든 걸 가져오고 싶어요. 제 딸아이까지도요. 양육권과 위자료 말인가요? 네. 그래서 말인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김혜수입니다. 저는 이정우입니다. 혜수씨. 저랑 한 배를 타실래요? 그치만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아직 이혼을 결정 내린 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건 혜수씨 선택이고 저는 그저 제안을 할 뿐이에요. 결정하시면 제가 그동안에 모아둔 불륜 증거 자료들을 전부 공유할 수도 있고요. 원하시지 않는다면 저 혼자 진행할게요. 저는 솔직히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제 남편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남편은 달라요. 그 사람과 10년을 연애했고 결혼 생활까지 도합 18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은 단 한순간도 저를 생각해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냥 잠깐, 아주 잠깐 한눈을 판 거라면, 그런 거라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주고 싶어요. 물론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겠죠.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끝나고 모든 걸 알고 싶으실 때쯤 연락주세요. 계속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제 연락처를 삭제해도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볼게요. 아무튼 감사해요. 저를 구해주셔서. 아니면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뻔했네요. 그렇게 저는 힘 빠진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는 도중에도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어 제대로 된 정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응급실 남성의 그 충격적인 제안도 그렇고 제가 그 제안에 기막힌 복수를 시작하는 것도 정말 그게 가능할까 싶었고요. 아무튼 저는 현관문을 열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는 말도 안 하고 휴대폰도 꺼놓았던 터라 아들을 보고 있던 남편이 제가 들어오는 걸 발견하자 놀라면서 저를 꽉 안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휴대폰도 꺼져 있고 또 꼴이 왜 이래? 어디 아픈 거야? 나 좀 쉬고 싶은데. 그때 아들이 와서 엄마 괜찮으냐고 묻는데 또 한 번 눈물이 왈칵 나오려던 걸 겨우 삼켰네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오자 남편이 따라 들어와 제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왜 그래? 그냥 좀 아팠어. 갑자기 길에서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갔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깨어났어. 연락 못한 건 미안해. 정신이 없어서. 왜 쓰러졌는데? 그냥 갑자기 심정지가 왔었대. 뭐? 그럼 심각한 거 아니야? 아니야.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줘서 괜찮게 넘겼어. 그래서 말인데 나 당분간 친정 가서 좀 쉬고 싶어. 당신은 일해야 하니까 당연히 연우는 내가 데려가고. 몸이 그렇게 안 좋아?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저는 남편 몰래 집에 CCTV를 설치하고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내려가 2주 정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니,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생각을 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애써 다른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주쯤 흘렀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주해야 한다. 언제까지 피하기만 할 건가? 마주해야 내 인생도 우리 아들 인생도 책임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요. 그래서 긴장된 마음을 갖고 혼자 방 안에 들어와 2주 동안의 CCTV 영상을 차근차근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제가 없는 집은 남편과 내언녀의 아지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온몸이 벌벌 떨리는 짓거리부터 이제는 해탈의 지경까지 가게 하는 짓거리까지. 게다가 중간에 둘의 대화를 듣는데
정말 가관이었어요. 내연녀가 먼저 남편에게 저의 행방을 묻더라고요. 당신 아내는 갑자기 왜 친정에 간 거야? 몸이 좀 안 좋다고 쉬고 싶다네. 친정에 확인 전화해봤어? 확인 전화는 왜? 혹시 또 모르잖아. 당신 와이프도 바람났을지. 에이, 집사람은 절대 그런 짓 못해. 어떻게 확신해? 정말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뒤로 너랑 사랑을 해도 눈치 한 번 못 채지. 하긴 연애만 10년 했다며? 중간에 한번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욕구가 치솟나봐. 괜찮아. 얼른 이혼하고 나 만나. 그래야지. 요즘 집사람 몸이고 얼굴이고 예전 같지도 않고 네가 최고다 진짜. 당연하지. 난 누구처럼 결혼했다고 해서 내 자신을 다 놔버리는 그런 짓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하거든. 꾸준하게 관리해야 돼. 그래서 네가 좋아. 이런 내용이었어요. 참 웃기죠. 사람 비참하게 하는데도 여러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둘이서 그 짓거리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집사람 조롱 얘기를 이렇게 꺼내는지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것 훨씬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곧장 내연녀의 남편인 정우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김혜수입니다. 네, 혜수씨. 그간 잘 지내셨나요? 네, 만났으면 하는데요. 좋습니다. 퇴근 후에 제가 혜수씨 있는 곳으로 갈게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금 카페에서 마주 앉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 하려고요. 같은 배 타보려고요. 네, 최대한 도울게요. 네, 저도요. 저도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우씨에게 영상을 공유했고 정우씨는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한 듯 영상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좋은 증거 자료가 되겠네요. 정우씨가 갖고 있는 증거 자료는 뭔가요? 참고로 저는 1년 전부터 봐왔습니다. 네? 최소 1년이라는 얘기예요. 꽤나 깊은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랬군요.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 해요. 혹시 남편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분 경제적인 쪽으로요. 돈은 좀 있나요? 아니요, 평범해요. 집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공동이요. 같이 모아서 산 거여서요. 그리고 일은 남편만 하고 있고 경제권은 제가 갖고 있어요. 남편 용돈은 한 달 50만 원이고요. 네, 어쩐지 사이즈가 나오네요. 지금 혜수씨 남편분과 제 아내의 관계에서 제 와이프가 거의 모든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은 지금 아련한 로맨스 드라마를 찍고 있다고 여기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경제적 여건이 다 됐을 때 얘기고 만약 안 되어 있다면 그래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 빼앗자는 얘기군요. 어떤 식으로요? 일단 저희 집안은 나름 부유한 편이고 제 와이프가 경제권을 쥐고 있어서 돈이 많아요. 그래서 혜수씨 남편 역시도 자신의 재산에 크게 연연하지 않을 겁니다. 혜수씨 남편이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분명 제 아내가 걱정 말라며 손을 내밀 테니까요. 그래서요? 혜수씨가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야 돼요. 저는 그 다음이고요.
일단 혜수씨 남편이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든 다음에 제 아내가 가진 것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정우씨의 계획은 생각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행했을 때 저는 꽤나 놀랐죠. 남편이 과연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주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지 싶었는데 정말 정우씨가 예상한 그대로의 반응을 보였거든요. 저는 일단 계속 친정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나를 잡고 남편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고,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당연히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불륜 증거 사진들을 펼치면서 말했어요. 이혼하자. 이게 다 뭐야? 뭐긴 눈이 있으면 뭔지 알 거 아냐. 어떻게 이걸 다 언제부터 한 거야? 얼마 안 됐어. 나 심정지 온 거 당신 불륜 현장 목격하고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 나는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수면제로 버티고 있어. 여보, 일단 그게 할 말 있으면 해. 내가 18년간 당신을 사랑한 게 아까워서 뭐라도 들어야겠으니까. 정말 미안해. 저도 제 스스로를 위해서 큰 소리를 안 내고 싶어서 밖에서 만나자고 한 거였는데 남편은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지 사람들 다 보는 카페에서 대뜸 제게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죄인이야. 뭐가? 어쩔 수 없었어. 어느 순간 보니까 이미 내가 사랑에 빠져있더라고. 물론 당신도 그렇겠지만 나 역시 갔을 때부터 당신 말고는 다른 여자는 만나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내 모든 기준은 다 당신이었는데 처음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니까 눈이 돌아가더라.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당신은 남자이기 전에 연우 아빠야. 미안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게.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정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그러자 남편은 눈물을 왈칵 쏟으며 말했어요. 나 정말 그 사람 사랑해. 진심으로. 그 여자도 유부녀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미안해.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였어요. 그래도 18년의 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언니에게 마음을 뺏겼을지라도 저에 대한 사랑이 크게 남아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했는데 결국엔 아니었네요. 남편이 말하길 굉장히 힘들었다고. 남들 다 정으로 잘만 사는데 왜 자신은 그렇게 안 될까? 자책도 많이 하고 마음 다잡아보려고 많이 노력해봤지만 안 됐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더 이상 듣기 싫어서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우 씨는 이미 아내 휴대폰에 몰래 바이러스를 깔아 아내가 제 남편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다 확인하고 있었고 그날의 문자 기록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문자 내용은 제 남편이 먼저 오늘 띄우는 걸 시작으로 나 오늘 아내와 얘기 끝냈어. 뭐? 이렇게 갑자기? 아내가 다 알아버렸어. 당신 좀 조심해. 어떻게 알았대? 친정한다고 했을 때 집에 카메라를 설치한 모양이야. 소름이네? 그거 범죄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서 잘못한 건 맞으니까 아무래도 아내에게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 괜찮아. 그냥 집이건 양육권이건 다 줘버려. 나도 조만간 남편한테 합의이혼 요구하고 돈 반 뗄 거니까. 알지? 나 돈 많은 거. 그냥 우리 새 집 얻어서 새 출발하자.
사랑해. 이 대화 문자를 보고 나서 저는 남편에 대한 정이 완전하게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순조롭게 이혼 조정이 되었고, 지금의 집도 제 명의로 옮기고, 양육권과 위자료도 다 받고, 그렇게 허무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이혼하고 며칠 후 정우 씨에게서 짧은 문자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오늘입니다. 네, 건투를 빌게요. 맞습니다. 정우 씨는 그날 아내에게 불륜 증거들을 전부 터뜨렸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를 목표로 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자 정우 씨의 아내는 당황을 하면서 정우 씨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었지만 당연한 결과로 아내는 돈 한 푼 못 건진 채 바닥에 내앉는 신세가 되었죠. 그러자 염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군요. 혜수야, 나 좀 만나주라. 왜? 설마 너 이거 다 계획된 거야? 자업자득이란 말 알아? 네가 그랬잖아.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니 그 사랑으로 잘 살아. 돈보다 사랑이 중요해서 그 길을 택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나한테 너무 잔인하잖아. 뭐? 누가 누구더러 잔인하대? 네가 한 짓 그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연우한테도 잔인한 짓이었어. 난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다시는 당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그렇게 저는 연락을 끊었고 한 달쯤 지났을까? 이혼 소송에서 이긴 정우 씨와 다시금 약속을 잡고 카페에서 마주했어요. 축하드려요. 이기셨다고요. 원하는 대로 이루셨네요. 네. 전 아내는 양육권은 물론 재산 한 푼 못 받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딸아이가 워낙에 엄마를 잘 따랐던지라 2주에 한 번은 만나주는 걸로 합의를 했고요. 또 아내가 제게 매달 양육비를 줘야 합니다. 고생 좀 꽤나 하겠더라고요. 축하드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역시 제게 양육비를 줘야 하고 현재는 재산이랄 것도 없는 모양이에요. 후련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감정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1년간 지켜봐서 그런가? 근데 왜 1년이나 기다리신 거예요? 사실 좀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혜수씨의 도움 역시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처럼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아내 그리고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아는 건 정말 그 어떤 고통보다 말할 수 없이 크니까요. 그랬군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스스로 알 때까지, 그리고 제가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주셔서요. 저야말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새 인생 살아요, 우리. 그래야죠. 아, 그리고 혹시 가끔 시간 되시면 저랑 밥이나 같이 먹어요. 그래도 한 배를 탔던 사람들인데. 좋죠. 저희의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정우씨와는 연락도 자주 하고 밥도 함께 먹으면서 서로 위로를 아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연인 사이는 절대 아니고요. 아무래도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밑바닥까지 본 사이다 보니 왠지 모를 끈끈한 우정 같은 게 생겨서 친한 친구 사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이 나이 돼서 남자 사람 친구가 생긴 게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또 저는 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저 역시 낮에 작은 부업으로 동화를 쓰고 있어요. 우연한 계기로
작은 공모전에 입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남편 없이도 돈 열심히 벌면서 우리 아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노력 중이네요. 그래서 저의 치유를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어린 아이들의 치유를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니 한편으로는 참 좋네요. 그럼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참 감사해요. 사이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디 응원의 댓글이 달리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요즘 이혼은 흠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직도 이혼녀에 대한 시선은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제 이혼 얘기를 들으시면 혈압이 오를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 얘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이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반했다고 말하며 사귀자고 했고, 저 또한 남편에게 매력을 느껴 곧바로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저희 둘 다 30이 넘은 나이여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했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듬해 딸까지나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죠. 남편은 작게 식품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식품에 밀려 거래처를 뚫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인지 딸아이가 커갈수록 남편의 사업은 휘청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회사가 너무 어렵네. 아무래도 나 다른 사업을 할까 하는데. 회사를 접을 정도로 안 좋은 거야? 당신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무슨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 말이 끝나는 동시에 남편은 사업 계획서를 꺼내서 보여주었어요. 남편이 꺼내준 계획서에는 지원금 사업에 관한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 등 관공서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사업이었죠. 그이는 어린이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를테면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이나 불우한 가정의 어린이들을 찾아 음식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교육기관을 연결해주는 복지사업이었죠. 사업 계획서를 읽고 나서 저는 남편이 멋지고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었어?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일이야. 한마디로 당신이 아이들을 돕는다는 거잖아. 그렇지? 아주 좋은 아이템이지.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사업이 시작만 되면 절대 일이 끊기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내가 당신에게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는 이유이기도 한데. 나한테 보여준 이유가 따로 있었어? 뭔데? 그게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관공서 공무원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고 신뢰와 믿음을 줘야 해.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로비를 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남편은 뜬금없이 사업 이야기에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더군요. 뭐? 공무원들한테 로비를 한다고? 그게 말이 돼? 지금 21세기에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어딨어? 당신이 순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세상은 변한 게 없어. 내가 일을 시작하려면 당신 도움이 필요해. 우리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도록 당신이 투자 좀 해주면 안 될까? 저는 남편의 부탁을 말도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무슨 복지 사업을 하는데 뒷돈을 주냐며 칼같이 잘랐어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시작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떤 일이든 그래. 지금 식품 사업이 망한 것도 그 이유에서야. 내가 거래처 사장들한테 로비를 하지 않으니까 다른 뒷돈 주는 사람들한테 일을 맡긴 거라고.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아. 뭐? 그럼 당신도 거래처를 뚫을 때 뒷돈을 주고 연결했던 거야? 세상에. 난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만 알았지. 그이는 고개를 저으며 세상에 돈 없이 사업을 한다는 건 바보 중에 바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이해된 저는 끝내 남편의 새로운 복지 사업에 투자를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초기 자본만 조금 들어가면 운영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하니 저는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부유층까지는 아니었지만 중산층에 속하는 분들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버스 회사의 대표셨고 엄마도 돈 때문에 힘들어하신 적이 없으셨죠. 저는 부모님께 남편의 사업 이야기를 꺼냈어요. 물론 남편이 준 사업 계획서도 함께 보여드렸죠. 그 사업 계획서를 본 엄마는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아빠는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았습니다. 네 남편 열정은 알겠다만 이게 마음처럼 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불우한 어린이들을 돕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템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지 궁금하구나. 그래서 저도 아빠를 찾은 거예요. 아무리 복지사업이라고 해도 지원금을 받으려면 공무원들의 입김이 필요하다네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아빠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그렇지. 이 서방은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돈으로 해보겠다는 거잖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빠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옆에 있던 엄마까지 합세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네요. 그렇게 결국 아빠는 남편의 계좌로 돈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곧바로 공무원들을 만나 이빠른 소리를 하며 지원금을 따냈어요. 그렇게 남편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 거죠. 그이는 직원들을 여러 채용해서 어린이를 위한 여러 교육을 제공했고 사업은 점점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욕심이 생겨 사업을 확장하려고 투자금을 더 요구했어요. 저야 남편 사업이 잘 되면 저에게도 좋고 딸아이에게도 좋으니 부모님께 또 손을 벌리게 되었죠. 그렇게 1년 동안은 아무 이상 없이 남편의 어린이 복지 사업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사업 지원금은 다른 사업가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남편의 말로는 담당 공무원이 친인척에게 사업 지원금을 넘겨주는 바람에 닥쳤던 개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운영하는 의미가 없는 복지사업은 그렇게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백수가 된 남편은 다시 다른 사업 아이템을 저에게 들밀었어요. 이번에는 강아지 유치원이라는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더군요. 여보, 사업 좀 그만하면 안 돼? 당신이 우리 부모님 돈 가져다 쓴 게 3억이야. 그 돈 꼭 갚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손을 벌리라는 건 말이 안 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업 말고 취업을 하는 게 어때? 전 최대한 남편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며 뭐? 취업? 당신 내가 누군지 몰라? 난 타고난 사업가라고. 지금 내 상황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 정도는 망한 것도 아니야. 모든 게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돈 좀 줘. 장인어른은 그 많은 돈 지고 계셔서 뭐 하려고 그러시는 거.
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사업가는 사기꾼과 다름없다더니 제 남편이 딱 그렇게 보였네요. 하지만 저는 하는 수 없이 친정을 찾아 남편의 투자금을 요구했고 아빠는 더는 안 된다고 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네 동생들이 찾아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져갔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 서방 사업은 이미 틀렸어. 그냥 남 밑으로 들어가서 월급쟁이나 하고 살라고 전해라. 나도 취직하라고 얘기해봤어. 그런데 말을 들어야지. 사업이 아니면 일하지 않겠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러지 말고 마지막으로 좀 도와주세요. 아빠는 제 그늘진 얼굴을 보시더니 아휴, 알았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대신 이 서방한테 그동안 빌려간 돈 차용증 써오라고 해라. 그리고 매번 너를 앞세워서 돈을 빌리냐? 그놈도 참 못났다. 라고 잔소리를 하시며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한 달 뒤 남편은 강아지 유치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오픈빨이 있어서인지 많은 고객들로 유치원이 붐비었고 매출도 수직 상승하게 되었네요. 그이는 기고만장한 태도로 사업을 이어갔고 고객들에게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강아지 주인이 애가 유치원에 다녀와서 시름시름 앓는다고 컴플레인을 걸었는데 남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대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 주인은 제 남편이 운영하는 강아지 유치원 근처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였습니다. 그 덕에 소문은 일파만파 커져갔고 남편의 사업장은 어느새 파리만 날리게 되었답니다. 여보, 사업을 그렇게 운영하면 어떡해? 이번에도 망한 거야? 망하다니, 누가?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업은 실패라는 게 없어. 모든 게 과정이라고 했잖아. 조금 버텨보고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바꾸면 돼. 남편은 그렇게 무책임한 말만 남겼어요. 당신이 그동안 아빠 돈 빌려간 게 6억이야. 이제 아빠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실 수 없대. 그리고 당신이 빌려간 돈 갚으라고 독촉하시는데 어떡할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발끈하며 그것도 몇 푼 가지고 엄청 생색이네. 장인어른 그렇게 안 봤는데 속이 많이 좁으시네.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버스 회사를 이끌고 오신 거야? 다음 아이템 생각해 놓은 거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투자금 좀 빌려봐. 나도 이제 모든 과정을 마쳐서 다음 사업은 무조건 대박이 날 거라고. 알아들어? 라고 본인이 끝까지 잘났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신 못 차리는 남편의 모습에 더는 손 벌릴 생각을 하지 않았네요. 매일같이 투자금 어떻게 되었냐고 들들 볶는데 저는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직접 빌려보라고 언성을 높였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남편은 아빠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남편 역시 창피하고 면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결국 남편은 백수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저는 다니고 있던 직장을 계속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이가 하루 중 제대로 하는 일은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것도 귀찮고 힘들다며 투정을 부렸네요. 여보, 내가 어린이집 왔다 갔다 하면 선생들이 날 뭘로 생각하겠어? 백수 아빠로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돈 좀 빌려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언제까지 사업만 고집할 거야? 그렇게 일을 하고 싶으면 일용직이라도 알아봐. 더 이상 투자금 얘기는 꺼내지도 마. 제 대답에 남편은 짜증을 내며 됐다. 치사해서 안 받는다.
내일은 우리 엄마 집에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윤지 픽업은 당신이 알아서 해. 라며 그나마 하던 어린이집 픽업까지도 관둬버렸네요. 이튿날 남편은 시댁으로 갔어요. 하지만 돈을 빌리지 못했는지 사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눈에 보이지 않아 속이 시원하긴 했지만 미워도 남편이고 애아빠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었답니다. 당신 언제 올 거야? 시댁에서 지원이라도 해주시겠대? 며칠 더 걸릴 것 같아. 엄마가 투자해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그이에게 화가 났지만 제가 친정에 손 벌릴 일이 없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틀이 더 지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이는 비싼 정장과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게다가 명품 구두까지 신고 있더군요. 당신 무슨 돈이 있어서 명품으로 도배를 한 거야? 어머님이 정말로 투자해주신 거야? 내가 뭘 했어? 엄마한테 투자금 받아온다고 했지?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날 그만 좀 무시해. 저는 남편에게 잔소리만 했을 뿐 6억이라는 돈을 까먹은 그 일을 무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무시라니? 매번 사업에 실패하니 그만하라고 한 게 무시야?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누가 잘못했는지. 됐어. 말꼬리 좀 그만 잡아. 나 제대로 된 사업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사업 파트너도 생겨서 수월하게 진행될 거야. 아무리 미워도 남편은 남편이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무슨 사업을 벌였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식품 개발 사업이라는 짧은 대답만 하고 자세한 내막은 알려주지 않았네요. 그리고 사업장이 시댁 근처니까 주중에는 거기서 출퇴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딸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는 게 언짢냐고 물었어요. 마침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며 딸아이를 케어하는 게 조금 힘들었던 터라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고요. 주말에만 당신이 윤지를 보고 주중에는 엄마가 보면 좋잖아. 나도 편하게 일하고 말이야. 그럼 우리 주말 부부로 지내는 거야? 당분간 말이야. 일이 풀리면 이 근처로 사업장을 옮겨야지.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당신도 나만 보면 속 터진다고 했잖아. 당신 눈앞에 잠시라도 안 보이면 스트레스 덜 받지 않겠어? 남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 윤지까지 주말에만 보는 건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결정을 내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어린이집을 옮기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나도 내 일에 더 신경 쓸 수 있겠네. 좋은 생각이야. 당신도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해. 아빠한테 빌린 돈 다 갚아야 한다는 것도 절대 잊어선 안 돼. 또 그 소리야? 알았어. 이자까지 쳐서 장인어른한테 다 갚아드릴게. 그럼 내일 윤지 데리고 엄마 집으로 간다. 아무것도 모르는 윤지는 할머니를 만난다는 생각이 들떠 저와 헤어지면서도 조금의 슬픔도 보이지 않았네요. 어쨌든 전 다니고 있던 회사에 더 열중할 수 있었고 진급까지 노려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을 남편과 딸아이와 떨어져 지내보니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개인 시간이 남아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업무도 전보다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었죠. 주말에 남편이 딸아이와 함께 왔다가 일요일 밤에 다시 돌아가는 생활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에 딸아이와 소꿉놀이를 할 때였어요. 장난감집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왜 이렇게 재미없게 해?
할머니 집에 사는 엄마는 이렇게 안 해줘. 다시 해봐. 저는 딸의 말에 의아해하며 할머니 집에 사는 엄마? 그게 누군데 윤지야? 라고 물었고 딸아이는 아차하는 표정을 지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답니다. 저는 딸이 어려서 말을 지어낸 줄 알고 아무렇지 않게 잊어버리고 소꿉놀이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딸이 일요일 밤이 되자 내일은 할머니 집에 사는 엄마가 인형 사준다고 했는데 너무 기대된다. 라고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딸에게 재차 물었죠. 하지만 윤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렸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려고 하다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짜증날 것 같아 입을 다물었네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되어 남편이 윤지를 데리고 나가는데 갑자기 남편은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뭐? 갑자기 제주도는 왜? 엄마한테 선물로 제주도 티켓이 들어왔나봐. 당신은 회사 일로 바쁠 것 같아서 엄마랑 셋이 다녀오라고. 나도 마침 시간이 나서.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남편의 말에 저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댁과 여행 떠난 5살 딸이 다시 왔을 때 딸 윤지는 이번에도 할머니 집에 사는 엄마를 무의식적으로 말하더군요. 뭔가 이상하고 찝찝했던 저는 딸아이의 말을 확인해야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과 함께 장난감 가게로 향했고 녹음이 되는 인형을 하나 사주었어요. 시어머니 집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지 확인할 방법을 생각해낸 게 녹음이 되는 인형이었죠. 윤지야, 이 인형은 녹음이 되는 거야. 할머니 집에 가서 거기 사는 엄마 목소리를 녹음해오면 엄마가 선물로 윤지가 가지고 싶어하는 장난감 다 사줄게. 정말? 알았어, 엄마. 대신 엄마와 윤지만의 비밀로 해야 해.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절대 안 돼. 알겠지? 윤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되는 인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딸은 일요일 밤에 시댁으로 돌아갔네요. 그렇게 1년 같은 일주일이 지나고 딸아이가 돌아왔어요. 남편은 사업 때문에 바쁘다며 윤지만 데려다 놓고 돌아서서 나갔답니다. 윤지야, 엄마가 시킨 대로 할머니 집에 사는 엄마 목소리 녹음해왔어? 응, 녹음해왔어. 인형배 눌러봐. 저는 방으로 들어가 심호흡을 하고 인형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누군가 소름 돋는 비밀을 말하는데 떨리는 두 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 윤지 오늘 머리 예쁘게 묶었네? 누가 해줬어? 엄마가요. 윤지야, 이제 몇 달 뒤면 아줌마가 윤지 엄마 되는 건 알고 있지? 응, 알아.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엄마는 그만 찾아가면 안 될까? 이 엄마는 윤지랑 하루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 딸아이가 내 품에 안겨준 녹음기 속 경악할 여자의 말이 끝나자 다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인형을 집어 던지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사업 때문에 시댁으로 갔던 게 상간녀와 제 딸을 빼앗을 계략을 펼치고 있었던 거죠. 바보가 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해답을 찾은 저는 일단 윤지를 친정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윤지를 보자 미소가 만개했고 어쩐 일이냐고 묻는 말에 당분간 딸을 돌봐달라고만 부탁을 하고 친정집에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얼마나 떨리던지
더는 운전하기가 힘들어서 약국에 들러 청심환까지 사 먹을 정도였네요. 1시간이 지나서 주택 골목에 들어선 저는 쉽사리 시댁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남편의 상간녀가 시댁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하지만 3시간이 지나도록 상간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뉘엿뉘엿할 때쯤 시댁의 대문이 열렸어요. 또각또각 구둣발 소리가 들리며 상간녀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네요. 저는 당장 차에서 내려 여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에 반격을 준비했어요. 저기요. 네? 무슨 일이시죠? 저 이 집 며느리입니다. 이진국 씨 아내 되는 사람이죠. 아, 몇 달 전에 이혼했다는 그분이요? 다 끝난 사이에 저는 왜 찾아오신 거죠? 저는 상간녀의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허무맹랑한 단어에 온몸에 힘이 빠지더군요. 이혼이요? 그럴 리가요. 저 이 집 며느리예요. 남편이 사업 때문에 당분간 시댁에서 지내겠다고 했는데 제 딸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찾아와 봤어요. 그럴 리가. 분명 저한테는 이혼했다고 말했는걸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던 저는 상간녀의 손목을 잡고 시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마루에 앉아있더군요. 두 사람은 제 얼굴을 보고는 못 볼 걸 본 듯한 기겁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어머님, 그리고 당신, 언제 우리가 이혼을 했지?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다 무슨 소리야? 진국씨,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이혼했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상간녀의 호통에 맨발로 뛰쳐나와서 변명을 시작했어요. 소라씨, 곧 정리됩니다. 지금은 별거 중인데 며칠 뒤 이혼 소리에 도장 찍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헤어지기로 해놓고 왜 찾아온 거야? 왜 사람 곤란하게 만드냐고. 남편은 급기야 얼굴에 철판까지 깔았는지 제 얼굴을 보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뭐? 별거? 지금껏 사업자금 다 가져다 쓰고 더는 못 주겠다고 하니까 다른 여자를 꼬신 거였어? 이제 이 여자 등쳐먹으려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상간녀가 뭐예요? 그럼 나한테 사업자금 받아먹으려고 접근했던 거예요? 게다가 유부남 주제? 라며 놀라고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 여자에게 지금 이 버러지 같은 놈이 우리를 두고 농락을 한 거예요. 저희 친정에서 더는 사업자금 못 해주겠다고 하니 그쪽한테 환승을 하려고 한 거죠. 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윽고 상간녀, 아니 남편에게 속아 넘어간 여자는 그이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며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시댁에서 나가더군요. 시어머니는 뺨을 맞은 그의 옆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수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벙쪄있던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미안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이라도 들어야 하지 않겠어? 저 여자랑 나는 사업 파트너로 만난 게 맞아. 그런데 내가 투자금이 부족하니까 나를 잘라버리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앞으로 부부의 연을 맺어서 모두 갚겠다고 헛소리가 나온 거야. 사실 윤지한테도 살갑게 잘해주길래 다른 마음을 먹긴 했지만 사업이 시작하면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불륜이 아니라고. 우린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남편은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깐 것 같았어요.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뭐가 있겠어요.
조금 전 남편의 따귀를 사정없이 올려친 그 여자와 똑같이 그의 뺨을 여러 차례 올려쳤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말을 용암처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도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돈 많은 여자에 혹하면 어머니라도 말려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요. 아주 꼴 좋습니다. 이런 개자식하고 더는 못 살겠으니 이혼 소장 받을 준비하세요. 당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동안 친정에서 받아간 투자금과 위자료까지 모두 받아내고 말겠어. 그때까지 잘 먹고 잘 싸고 있어라, 이 버러지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뒤를 돌아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제 다리를 잡고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어. 그런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짓 아니잖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엮인 거라고. 제발 용서해줘. 내가 당신 치마폭 아니면 어딜 가겠어. 앞으로 사업은 꿈도 꾸지 않을게. 일용직을 해서라도 당신과 윤지 옆에 있을게. 그러니 제발 날 버리지만 말아줘. 부탁이야. 그 더러운 입으로 윤지 부르지 마. 뭐 할머니 집에 사는 엄마? 애한테 어떻게 세뇌를 시켰길래 그 여자를 엄마로 부르게 만들어?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당신은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좀 더 맞아야 돼. 저는 핸드백으로 남편의 머리를 인정사정 없이 공격했고 보다 못한 시어머니는 맨발로 나와 저를 말리셨어요. 그리고 남편 옆에 무릎을 꿇더군요. 아가, 미안하다. 이 모든 건 내 잘못이야. 네 남편이 이제 처가에서 돈 나올 구멍 없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길래 너와의 관계도 끝이 난 줄 알았지. 그래서 돈 많은 이혼녀를 내가 얘한테 소개해준 거야. 둘이 사업하면서 재혼하면 되겠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말이다. 네 남편은 죄가 없어. 그러니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거라. 대신에 네 남편은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니? 너도 알다시피 이놈이 무슨 수로 너희 집에 빌린 돈을 갚겠니? 게다가 너에게 줄 위자료는커녕 빚만 잔뜩인 놈이야. 이 집도 담보대출로 경매에 넘어갈 판이다. 제발 네가 한 발 물러서서 용서하고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